첫날 밤에 죽은 신부. 옛날 어느 마을 포도청에 한 포졸이 급히 뛰어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포교님, 큰일이 났습니다. 이놈아,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것이야? 글쎄,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것이냐? 아니, 어떤 색시가 죽었습니다. 포졸 삼돌이가 수선을 떨며 말했습니다. 강포교는 순간 우라통이 터졌지요. 어느 집 색시가 죽었다는 말이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예, 김대감 대교입니다. 뭐라? 버럭 소리를 지르던 강포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대감이란 우의정 김시연 대감을 일컫는 말이었지요. 우의정 대감 댁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포교는 급히 포도청 문을 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김대감 댁으로 달려온 강포교와 삼돌이는 대문을 지나쳐 허겁지겁 사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바로 우의정 김대감의 외동딸 수련의 별당이었지요. 강포교는 거침없이 별당 문을 들어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에는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 안 된다는 이대가 씨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배에 날카로운 칼을 맞고 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포교는 삼돌이를 시켜서 사람들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방 안을 샅샅이 살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범인이 당황하여 그대로 놓고 간 은장도가 유일한 단서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장도를 백지에 싸두고 나온 강포교는 우선 이 집에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강포교는 은장도를 꺼내어 그의 눈앞에 바싹 들이대고는 날카롭게 물었지요. 자네 이 은장도를 본 적이 있지? 그러나 한참 동안 은장도를 살피던 청지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모르옵니다. 진정 사실인가? 예,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아뢰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자네 짚히는 것이라도 있는가? 하도 비통한 일이라 머리가 어지럽습니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고명딸인 수련아 씨는 며칠 전 혼례를 치렀는데 신랑은 결혼한 첫날부터 처갓집의 음식이라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첫날 밤은 신부 집에서 자야 한다는 풍습이 있는데에도 기어이 고집을 부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처갓집으로 와도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가 매일 저녁 때만 되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감 댁 가족들은 신랑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여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신랑은 만류하는 작물을 뿌리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새색시 혼자 별당에 잠자리를 펴고 잠이 들었다가 밤사이 저런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처갓집과 무슨 말 못할 원한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신랑의 태도가 영 수상하구만. 강포교는 삼돌이에게 이조 자랑의 아들인 신랑을 포박해 오도록 분부하고는 즉시 포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랏줄에 묶여 포도청으로 끌려온 신랑은 옥에 갇힌 몸이 되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는 것이오? 신랑은 자기를 포박하여 온 삼돌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강포교가 나왔습니다. 이놈이 시치미를 뗍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시치미를 뗀단 말이냐? 큰 칼을 쓰고 앉아있는 신랑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노려보는 강포교의 눈에 무서운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런 눈길을 받고도 고개를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놈, 보통 놈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강포교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부드럽게 물었지요. 왜 죽였지? 예? 시치미를 떼지 말고 왜 죽였는지 말해보게. 자네 새색시를 죽인 이유를 말하란 말일세. 새색시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괘씸하구나. 수련아 씨를 왜 죽였느냐 말이야. 뭐라고요? 순간 신랑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놈, 네가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형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줄 알거라. 강포교의 말에 신랑은 몸을 떨면서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렇게 한동안 통곡을 하던 신랑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들고 강포교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죽어야 한다면 미련 없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일이오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염랑을 열어보시고 처분을 내리십시오. 그러면서 허리춤에 달린 염랑을 가리켰습니다. 신랑 장씨의 아버지인 이조 자랑은 나이 30이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주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인데다가 인물이 잘생기고 출중하여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장님 점쟁이가 귀신처럼 점을 잘 친다기에 그를 찾아가서 아들의 신수를 물었더니 점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씨가 점쟁이를 재촉하자 아드님은 16이 되면 귀한 집과 인연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지 며칠 안에 반드시 처가 행사를 할 운수이옵니다. 아드님은 그 일로 큰 환난을 만날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씨는 기가 막혔지요. 귀하게 얻은 자식인데 불길한 운수가 뒤따른다니 마치 곧 일을 당할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소?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으니 부디 애군을 면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천기를 누설하면 큰일이 나지만 아드님이 아까우니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은 그림 한 폭을 드릴 터이니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위급한 일을 당하여 그것을 꺼내보면 화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례를 치르더라도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그림 한 폭을 싸서 주며 이리저리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아들이 우의정 김대감 댁과 혼인을 한 것이니 이조 자랑이 우의정 대감 댁과 사돈이 되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요. 장씨의 집안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장씨는 10년 전 점쟁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초례를 치르는 날 염랑을 허리춤에 매달아 주고 장님이 지시한 대로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오늘 신부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지 말고 꼭 집으로 돌아오너라. 사흘 동안은 처갓집에서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먹어서는 안 되고 잠자리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가장 곤란할 때 펴보거라. 알겠느냐? 이리하여 신랑은 신부와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신부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아버지가 준 주머니가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강포교가 신랑의 염랑을 건네받아 주머니를 열어보니 주머니 속에는 누런 개 3마리가 그려진 그림이 한 장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뜻이지? 한참 염랑 속의 그림을 들여다보던 강포교는 무릎을 닥쳤습니다. 누런 개 3마리라면 황삼견이란 뜻일 것이야.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강포교가 김대감 댁으로 달려가서 하인들의 이름을 조사해보니 과연 황삼견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강포교는 그를 잡아왔지요. 그는 보기 드문 미남이었습니다. 강포교에게 끌려온 황삼견은 벌써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강포교가 추상 같은 호령을 하며 볼기를 치자 황삼견은 김대감의 딸을 자신이 죽였다고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황삼견은 1년 전부터 김대감의 딸 수련과 비밀리에 정을 통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시집을 가자 두 남녀는 서로의 정을 끊지 못하고 마침내 신랑을 죽여버리자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황삼견이 신부 집에 온 신랑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신랑이 신부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없자 그는 수련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착각을 하고는 그만 화가 나서 수련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할 뻔했던 신랑은 점쟁이가 그려준 그림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립둥이와 미륵바위. 옛날 강원도 산골짜기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지요. 하루는 선비가 모처럼 읍내에 나갔더니 과거를 본다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괴나리 보찜을 챙겨 메고 한양으로 떠났지요. 몇 날 며칠을 걸어 겨우 화천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선비는 돈이 없어 주막에 둘 형편도 못 되었지요. 잠자리를 걱정하며 걷던 선비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선비는 바위 아래에다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괴나리 보찜 속에서 저녁으로 먹을 주먹밥과 반찬을 꺼내었지요. 선비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바위 앞에 차려놓고 바위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에서 초립둥이가 쪼르르 달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씻기실 일 없으세요? 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넌 누구니? 놀라실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비님을 모실게요. 조립둥이는 그때부터 선비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립둥이는 재빨리 옹달샘에 가서 마실 물도 떠오고 밥을 먹고 나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낙엽을 모아다가 바위 아래에 푹신하게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선비가 눈을 떠보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아침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나자 초립둥이는 앞장서서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선비는 이 귀여운 초립둥이 덕에 머나먼 길을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었지요. 한양에 이른 선비는
초립둥이와 함께 주막에 들었습니다. 초립둥이는 세수할 물을 떠다 바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선비의 버선까지 빨아와서 말려주었습니다. 과거를 보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비가 소리내어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초립둥이가 다가앉으며 말하였지요. 선비님, 방금 읽은 그 글 제목으로 글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선비는 처음에는 웃었으나 초립둥이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그 제목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글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지으셨습니다. 이만하면 장원급제를 하겠어요? 그 녀석 농담도 잘하는구나. 선비님,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그만 일찍 주무셔요. 선비는 자리에 누웠으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쉽게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속에서 초립둥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푹 주무세요. 선비는 마음 놓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선비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과거장으로 가는 길은 무척 붐볐지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선비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과거 잘 치르고 오세요. 오냐? 네, 다녀오마. 선비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대궐문을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가 앉았으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드디어 시험관이 나와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발표되는 순간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초립둥이가 가르쳐준 바로 그 제목이었던 것이었지요. 선비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화천 현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화천 현감이 된 선비는 초립둥이가 너무나 고마워 곁에 데리고 있으려고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초립둥이는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지요. 현감이 된 선비는 그제야 그 초립둥이가 바로 미륵불의 현신임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선비가 음식을 올리고 초립둥이를 얻은 그 바위를 미륵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녀바위의 전설. 아주 오랜 옛날 태골이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지만 밝게 지내었지요. 하지만 먹을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오누이는 불평도 하지 않고 사내가 나무를 뜯어다가 나물 죽을 쑤어 허기를 채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봄부터 자리에 눕기 시작한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병세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약 한 첩 사들이지 못하는 오누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든 어머니를 쳐다보며 슬퍼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던 한 노인이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오누이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어린 남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희 어머니 병을 고칠 약을 알려주마. 그게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33가지의 약초를 적어줄 터이니 이것을 구해다가 다려드리거라. 노인은 종이에다 33가지의 약초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오누이는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슬에 옷이 다 젖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겼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즉 덩그르에 걸려 넘어져가며 온 산을 찾아다닌 끝에 남매는 약초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온 몸에서 힘이 솟아올라 오누이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산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2가지 약초를 구할 수가 있었지요. 오빠, 이제 한 가지만 더 캐면 되겠다. 그래, 해 넘어가기 전에 어서 찾아보자. 오누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지만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배를 채우며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초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덧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만 내려가고 내일 다시 와서 찾아보자. 다음날 아침 오누이는 다시 산에 올라 한 가지 남은 약초인 모연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이 산 저 산으로 헤매고 다닌 끝에 오누이는 드디어 모연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저기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낭떠러지 절벽 아래 돋아나 있었지요. 오빠, 좋은 수가 있어. 우리가 손을 잡고 한 발짝씩 내려가자. 이렇게 하여 오누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한 손으로 오빠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풀을 잡으며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간신히 내려가 약초를 캐려고 보니 그것은 모연실이 아니라 비슷한 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누이 동생은 그만 맥이 풀려 잡고 있던 오빠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누이를 붙잡으려던 오빠도 뒤따라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밤이 늦도록 남매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어.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지요. 몸 생각해서라도 진정하세요. 내일 새벽 날이 밝으면 우리 모두 나가서 찾아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동네 사람들은 오누이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동네 사람들은 온 산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지요. 저기 있다. 절벽 아래에 오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병들어 누운 어머니께 전하였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문밖 출입도 못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절벽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두 자식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내 새끼들 어찌하면 좋으냐. 바로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스르르 눈을 뜨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 기뻐 아들을 얼싸안고 울었지요. 그러나 딸은 아무리 불러도 영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딸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누이 지성에 하늘이 감동을 하여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딸을 생각하며 날마다 바위 밑에 와서 울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 울다 고개를 들어보니 딸이 떨어져 죽은 바위가 문득 선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바위는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저것 좀 봐요. 바위가 선녀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선녀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암사자가 된 공주. 옛날 그리스의 아르카디아라는 나라의 왕 이아소스는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그만 딸을 낳고 말았지요. 왕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였지요. 저 아이를 산속에 버려라. 신하들은 공주를 산속에 버리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공주를 발견한 것은 곰이었지요. 마침 곰은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자신의 굴에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냥꾼이 굴 앞을 지나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산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곰이 사는 굴에 아이가 있다니? 그때 곰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 굴에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아기를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공주는 산속에 있는 사냥꾼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뛰어놀며 사냥꾼에게 사냥을 배웠지요. 그래서 처녀가 되었을 때에는 사냥이나 달리기에서 그녀를 이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가하게 되었지요. 칼리돈은 오이네우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은 여신 아르테미스에게만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르테미스는 엄청나게 큰 멧돼지를 칼리돈으로 보내었지요. 그리고 칼리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은 견디다 못해 그리스의 영웅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멧돼지를 없애주시오. 공주는 테세우스, 이아손 등과 함께 멧돼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저기 멧돼지가 있다. 숲속에서 누군가 소리치자 공주는 제일 먼저 활을 쏘아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공주는 씨름 대회에도 참가하였지요. 여기서 공주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주는 멧돼지 사냥과 씨름 대회로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아소스 왕은 비로소 공주를 딸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불러들였지요. 궁전에서 같이 살게 되자 왕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혼인을 해야지.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구나. 공주는 씩씩하고 용감했지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를 한 번 본 사람들은 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공주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신탁을 들었는데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너는 불행해질 것이야. 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왕과 왕비는 날마다 결혼을 재촉하였지요. 공주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와 달리기 시합을 하여 저를 이겨야만 합니다. 만일 진다면 그 사람을 죽어야 해요. 어찌 되었든 공주가 결혼을 한다고 했기에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1대1로 공주와 달리기 시합을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공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워낙 달리기를 잘하여 언제나 몇 걸음 앞서 결승점에 도착하였지요. 결국 젊은이들은 아까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히포메데스란 젊은이도 공주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공주와 시합을 벌이기 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님, 저는 공주님과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사랑의 여신으로 제가 공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프로디테는 이 기도를 듣고 히포메데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프로디테는 아무도 모르게 황금 사과 3개를 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는 출발하자마자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따라 달리던 히포메데스가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황금 사과를 보고 놀라며 그것을 주우려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히포메데스는 공주를 앞질러 버렸지요.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금세 히포메데스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2번째 사과를 던졌지요. 이번에도 공주는 사과를 줍느라고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히포메데스는 또 공주를 조금 앞질렀지요. 하지만 이내 공주가 힘을 내어 달려 그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포메데스는 마지막 남은 사과를 던졌습니다. 공주는 조금 망설이다 허리를 굽혀 사과를 주었지요. 그러는 사이 히포메데스가 공주를 앞질렀습니다. 공주가 뒤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지요. 그리하여 공주는 히포메데스와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2 사람이 괘씸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에 빠져 여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프로디테는 그 2를 사자로 변하게 했습니다. 공주를 암사자, 히포메데스를 숫사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지요. 공주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신탁대로 되어 평생을 암사자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골 한량과 자물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한량이 건달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대처에 가서 행세를 해보겠다고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한양에 올라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종로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영감과 젊은 청년이 함께 길을 가며 말을 나누는데 야 이놈아, 왜 이놈아 하고 서로 반말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괘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그 뒤를 따랐지요. 둘은 계속 반말로 농지거리를 주고받으면서 한참을 가더니 갈림길에서 헤어져 영감은 북쪽으로 향하고 청년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량은 영감을 따라가서 말을 건네었지요. 여보시오 노인장, 아무리 농담도 좋다지만 어찌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젊은 사람과 반말을 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한량을 훑어보며 말하였습니다. 이보시오,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우?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어느 고을 동원 기둥에 사는 천년 묵은
지네요. 그러면서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서쪽 길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기고 청년을 따라잡았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아까 보니 웬 노인장과 반말을 하던데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아, 그자가 사람처럼 보이오?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함경도 어느 고을 동원 고목 속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라우. 그러고는 휘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 큰 근심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평안도 한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을로 나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골칫거리였습니다. 임금이 지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때 시골 한량이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평안도 고을로 가겠습니다. 무사 30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이 반가이 여기어 허락을 하자 한량은 바로 평안도 고을로 향하였지요. 고을에 당도한 한량은 관가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 모아 점고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청년이 눈에 띄었지요. 한량은 부하를 시켜 몰래 그 청년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찌 사라진 것이냐? 동원의 서쪽 기둥 뒤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량은 서울에서 데리고 온 무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동원 서쪽 기둥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기둥에서 무엇이 나오거든 사정 보지 말고 찌르거라. 명령을 받은 무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숨어 기다리는데 삼경 무렵이 되자 정말 기둥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한 무사가 신호를 보내어 3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 물체를 찌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그 물체는 이상한 비명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펴보니 구렁이만한 커다란 지네가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지요. 한량은 그렇게 지네를 채취한 뒤에 편안히 고을 원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의 한 고을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원님이 내려가는 족족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급히 한량에게 명령을 내려 함경도 고을에 부임하도록 하였지요. 다시 무사를 거느리고 함경도 땅에 도착한 한량은 고을 사람들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차치 살펴보니 전날 종로에서 만났던 노인이 눈에 띄었지요. 한량은 다시 부하를 시켜 그 노인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노인이 동원 뒤뜰의 고목나무 뒤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지요. 한량은 무사들에게 고목 근처에 숨어 있다가 무엇이 나오면 찔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사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자니 삼경 무렵에 고목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 나왔습니다. 무사들은 얼른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새를 떨어뜨렸지요. 무사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꼬리 6 달린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목에서 다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공중으로 날아올랐지요. 무사들이 깜짝 놀라 활을 쐈지만 새는 화살을 피하여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큰 후환을 남겼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사신이 나와서 그 한량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중국 천자의 새로 얻은 황후가 요괴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조선의 요괴를 잘 잡는 인재가 있다니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골 한량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한량이 곰곰이 생각하니 전에 놓친 여우의 장난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를 어찌 찾아내어 물리쳐야 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요. 한량이 만주 벌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누가 슬피 우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는 들판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한량이 소리 나는 쪽을 찾아가서 살펴보았지만 소리를 내는 물체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한량은 날이 밝았지만 길을 떠나지 않고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한량은 소리가 들려오는 들판으로 나가서 땅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무언가가 손에 턱 하고 잡혔지요. 땅에 반쯤 묻혀있는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이건 뭐지? 그러자 뜻밖에도 그 자물쇠가 자물쇠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웬 자물쇠가 말을 한단 말인가? 제가 도 원한이 맺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란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법인데 나는 세상에 생겨난 뒤로 한 번도 열려보지를 못했으니 어찌 하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한데 내가 열어주면 어찌하겠느냐? 내 원을 풀어주면 나 또한 당신을 도와주지요. 한량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근처 대장간을 찾아가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들었지요. 한량이 열쇠를 꽂아서 잠긴 것을 딸깍 열어주자 자물쇠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드디어 나의 평생 원한이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자물쇠는 한량의 길 안내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김없이 탄탄대로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하루는 자물쇠가 한량으로 하여금 큰 길을 벗어나 산속을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집에는 백발의 영감과 할멈이 있었는데 한량이 찾아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영감과 할멈이 한량을 대접한다고 밥을 해주는데 물을 넣어 지은 이상한 밥이었습니다. 한량이 이상하게 여겨 자물쇠에게 물으니 남기지 말고 모두 먹으라는 것이었지요. 한량은 자물쇠가 시키는 대로 그 집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끼니마다 나오는 무밥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오두막집을 나오면서 한량이 자물쇠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 아니라 백두산 산신령입니다. 백두산을 지키고 있다가 그만 천년 묵은 여우 부부에게 쫓겨나서 이리 오게 되었지요. 수여우는 당신 손에 죽었지만 아직 암여우가 남아있는지라 백두산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암여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 중국 천자가 어떤 미녀에게 올려서 새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여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한량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 황후를 없애야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천자의 황후를 없애야 한다는 말에 한량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것보다는 천년 묵은 여우를 어떻게 당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량은 중국 도성에 다다라 천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황후를 괴롭히는 요괴를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량은 자물쇠가 알려준 대로 대답하였지요. 어쨌거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 제가 황후 마마 거처에 들어갈 테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 밤 한량은 천자에게서 받은 커다란 철퇴를 하나 들고서 황후의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한량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대가 조선 땅에서 천년 묵은 여우를 죽인 자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황후가 한량에게 펄쩍 덤벼들어 한량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한량의 품속에서 갑자기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쳐나가 황후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의 말을 듣고 숨겨두었던 다리가 3개 달린 삼족구였지요. 삼족구가 짖는 소리에 황후는 깜짝 놀라 물러서더니 꼬리가 9개 달린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와 삼족구가 서로 물고 물리며 혈전을 벌일 무렵 한량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철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철퇴를 아이들 방울 돌리듯 가볍게 휘둘러서 여우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지요. 철퇴에 맞은 그 여우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됐어요. 여우를 물리쳤어요. 그래. 그런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걸까? 아직도 모르셨어요? 전날 오두막에서 산신령에게 얻어먹은 밥이 동삼밥이었답니다. 다음날 황후 전에 쓰러져 있는 꼬리 9 달린 백여우를 발견한 중국 천자와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황후가 천년 묵은 여우였다고 하는 말에 더더욱 놀라 몸서리를 쳤지요. 중국 천자는 조선의 한량 덕분에 나라를 구했다며 공을 치하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 한량은 중국 땅에까지 가서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담력 시험. 대장 신여철이 젊었을 적 훈련에서 활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훈련 도감의 군사 하나가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었지요. 신여철이 화가 나서 발길 한번 차느라고 한 짓이 그만 덜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여철은 곧 정익궁 이완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이완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게냐? 소생의 이름은 신여철이라고 하옵니다. 방금 활서기토에서 돌아오다가 군사 하나가 이런 행패를 부리기에 발로 찼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완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나라의 법이거늘 네가 어찌 감히 모면한단 말인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지요. 군사 하나를 죽이고 사형을 받는 것은 장부답지 못한 일이니 이왕이면 대장을 죽이고 사형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죽일 작정이냐? 5 발자국을 옮기는 동안에 공의 방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감 군사처럼 될 줄 아십시오. 이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그 길로 도가미를 맡아보는 사람에게 분부하였지요. 듣자니 한 군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죽은 척하고 있으니 메어오너라. 하인이
나가 시체를 매가지고 오자 이완은 곤장을 치는 신용을 하며 내보냈지요. 결국 이 일은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완은 신여철을 자기 곁에 남아있게 하면서 말하였지요. 네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구나. 이제부터는 내 가까이 다니거라. 이공은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그를 불러 말하였지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연병으로 온 집안이 몰살되었구나. 시체를 쌀 물건들은 내가 이미 마련해 놓았으니 네가 오늘 밤 가서 염을 좀 해야겠다. 신야철은 분부를 받들고 밤이 되자 촛불을 켜들고 나갔습니다. 가보니 방 안에 시체가 누워 있었지요. 가지고 간 배로 하나하나 싸 나가는데 세 번째 시체에 이르러 손을 대니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 뺨을 후려 갈기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촛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신여철은 조금도 놀라는 기세가 없이 시체를 손으로 누르며 말하였지요. 어디 감히 이런 장난을 하느냐? 그러고는 사람을 불러 촛불을 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체가 껄껄 웃으며 일어나 앉았는데 바로 이완이었지요. 이완이 그의 담력을 시험해 보려고 시체 곁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악마와 빵 조각. 옛날 어느 마을 가난한 농부가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으로 빵 한 조각만을 싸 가지고 밭가리를 하러 나갔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내리고 수레를 덤불 밑에 끌어다 놓은 다음 그 위에 빵을 얹고 겉옷으로 빵을 덮어 놓았지요. 일을 하다가 농부가 시장기를 느꼈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밭에 꽂아준 채 말을 풀어 꼴을 먹도록 놓아준 다음 자기도 겉옷이 있는 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농부는 겉옷을 들춰보았지요. 그런데 빵 조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를 찾아보기도 하고 겉옷을 뒤집어 털어보기도 하였으나 빵 조각은 없었지요. 농부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빵을 가져갔을까? 그러나 사실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동안 작은 악마가 빵 조각을 훔쳐내고 덤불 뒤에 숨어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화를 내고 욕을 함으로써 큰 악마를 기쁘게 해주리라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농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할 수 없지. 굶어 죽기 하겠어. 누군가 훔쳐갔다면 꼭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아무나 먹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농부는 우물가로 가서 우물물을 잔뜩 마시고 한숨을 쉬고 나서 또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악마는 당황하여 큰 악마에게 달려갔지요. 그는 큰 악마에게 자기가 농부의 빵을 훔쳤는데도 농부는 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받을 말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악마는 노발대발하며 말하였지요. 만약 농부가 정말로 너를 이겼다면 그것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 네 방법이 나빴기 때문이야. 한 번 더 농부에게 가서 그 빵 조각을 보상하고 오너라. 만약 3년 안에 농부에게 이기지 못한다면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작은 악마는 깜짝 놀라 지상으로 달려나가 어떻게 자기 죄를 보상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묘안이 떠올랐지요. 작은 악마는 성실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가난한 농부네 집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름에 가뭄이 들 것을 예상하여 농부에게 습지의 씨앗을 뿌리라고 일러주었지요. 농부는 머슴의 말대로 습지에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농부네 밭에서는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네 집에서는 잘 자란 이삭이 연글어 풍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농부에게는 곡식이 이듬해 추수 때까지 먹고도 남아돌 정도였습니다. 다음에 여름 머슴은 농부에게 언덕 위에 씨를 뿌리라고 권하였지요. 그랬더니 그의 여름에는 비가 몹시 많이 내렸습니다. 다른 집 농작물은 모두 쓰러지고 비를 맞아 썩어 제대로 연글지 않았으나 이 농부네 언덕 위의 밭에서는 곡식들이 아주 잘 연글었지요. 그래서 또다시 많은 곡식들이 생겼고 그것을 처분하기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농부에게 밀을 빻아 술을 담그라고 일러주었지요. 농부는 술을 담가 자기도 마시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악마는 큰 악마에게 가서 빵 조각을 보상했다는 말을 자랑스레 늘어놓았지요. 큰 악마는 그것을 보러 나섰습니다. 그가 농부네 집에 가보니 농부는 돈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만 탁자 모서리를 돌다가 옷이 걸려 잔을 쓰러뜨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농부는 화를 내며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조심해. 이런 고급 술을 엎지르다니. 이게 뭐 구정물인 줄 알아? 다리가 삐었어? 작은 악마는 발꿈치로 큰 악마를 쿡쿡 찔렀습니다. 보십시오. 이젠 저자도 빵 조각을 아까워하게 되었어요. 농부는 아내를 마구 후통쳐 놓고 손수 술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 일을 하고 돌아가던 가난한 농부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왔지요. 그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보니 모두들 술을 마시고 있어 자기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권하지 않고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아무에게나 먹일 수는 없지. 큰 악마는 이 말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돈 많은 농부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잔씩 한 잔씩 드렸지요. 그들은 서로 공치사를 늘어놓으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댔습니다. 큰 악마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작은 악마를 칭찬하였지요. 만약 저 술 때문에 절이 교활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된다면 저놈들은 이미 우리에게 진 거야. 아무튼 두고 보십시오.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놈들에게 한 잔만 더 먹여보십시오. 저놈들은 지금 저렇게 여우처럼 꼬리를 흔들며 서로 속이고 있지만 곧 심술사나운 일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잔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목소리는 차차 커지고 거칠어지게 되었지요. 그들은 서로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주인도 싸움판에 끼어들어 호되게 얻어맞았지요. 큰 악마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참
정말 재미있군. 아직도 멀었습니다. 놈들에게 석잔째 먹여보십시오. 지금 놈들은 이리처럼 식은대고 있지만 잠시 후 석잔을 마시면 돼지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석잔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취해서 녹초가 되어버렸지요.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떼를 지어 거리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지요. 주인은 손님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물 웅덩이에 빠져 온 몸이 물에 빠진 쥐꼴이 된 채 돼지같이 뒹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큰악마의 마음에 들었지요. 아주 좋은 음료를 발견했구나. 이것으로 훌륭하게 빵 조각을 보상한 게 되었구나. 그런데 넌 어찌 저런 음료를 만들었지? 틀림없이 그 속에 여우의 피를 넣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우처럼 교활해진 게 틀림없어. 그 다음에 이리의 피를 넣고 돼지의 피를 넣었겠지. 그러니 놈들이 저리 된 게 아니겠어? 아니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자에게 여분의 곡식을 연글게 해 주었을 뿐이지요. 짐승의 피는 항상 그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자가 한 개뿐인 빵 조각이라도 아끼지 않았는데 곡식에 여유가 생기니 무슨 좋은 위안거리가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자에게 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자가 술을 담그기 무섭게 그의 몸속에 여우와 이리와 돼지의 피가 솟아나지 뭡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술만 마시면 언제든지 짐승이 되어버린답니다. 그 낭만은 작은 악마를 칭찬하고 빵 조각의 실패를 용서해 준 다음 무리들 중 우두머리로 발탁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룩으로 만든 술. 옛날에 국순이란 사람의 먼 조상 중에 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는 보리를 뜻하는 말로써 보리의 먼 후손이 누룩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국수는 누룩으로 만든 술이란 뜻입니다. 모는 처음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농토 속에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손수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야. 모가 덕망이 높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이 수레를 보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이 모에게 말하였지요. 그대는 백성들을 이롭게 할 훌륭한 인물이요. 그런데 어찌 홀로 숨어 사는 것이요. 부디 신분이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말고 세상에 나와 사람들과 사귀기를 바라오. 임금님은 그가 사는 근처의 고을에 명령을 내려 그의 집에 예물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모는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와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였지요. 그가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준 덕분에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요. 이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조정에 들어와 벼슬살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곁에서 잘 도와주었지요. 임금님은 그를 기특하게 여겨 국시성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후손들은 국시성을 가지게 되었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 후손 중에 국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국주란 소주를 뜻하는 말이지요. 국주는 마음 씀씀이가 넓고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늘 한결같아 억지로 맑게 하려고 해도 더 맑아지지 않고 일부러 휘저어도 더 흐려지는 법이 없었지요. 그가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배를 잡고 웃어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국처사라고 불렀습니다. 국처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의 향기나 이름만 들어도 이내 모두 그를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국처사가 없으니 자리가 즐겁지 않구나. 국처사는 이렇듯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 무렵 국처사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서막이란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막은 조정에 나아가 국처사의 이야기를 자주 입에 올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지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신하가 어느 날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서막이 국주와 친하게 지내오니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장차 조정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서막을 불러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서막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지요. 신이 국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다만 국주에게 성인의 덕이 있었기에 때때로 그 덕을 취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서막을 조정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 후 국주는 세상이 장차 어지러워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산속 깊이 들어가 풍류를 즐기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국주의 아들이 바로 국순이지요.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있는 한 벼슬아치가 국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리 영악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훗날 이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천하 사람들을 그르치겠구나. 국순이 훗날 세상에 나아가 청주 종사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에게 마땅한 벼슬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자리를 바꾸어 평원 도구를 시켰지요. 국수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까지 벼슬 자리에 얽매여 남 앞에 허리를 굽힌단 말인가?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어린 아이들과 벗하며 시름 없이 살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벼슬을 내놓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였지요. 그대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있으니 훗날 반드시 높고 귀한 분이 될 것이요. 언젠간 때가 되면 그대를 정중하게 모셔갈 것이니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오. 그 후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국수는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지요. 임금님은 국순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고 점점 벼슬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이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국순을 시켜 잔을 채우게 하였지요. 국순이 있는 자리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의 회의가 순조롭게 잘 풀려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특히 임금님은 그를 몹시 총애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대가 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 임금님의 총애가 두텁다 보니 국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부터 어진 사람을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 노인들의 받들어 술과 고기를 주는 일 등 모든 것을 국순이 도맡아 하게 되었지요.
임금님이 밤 늦게 잔치를 벌일 때에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이는 국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신하라 할지라도 옆에 가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임금님은 날마다 몹시 술에 취해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은 국순을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항상 국순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순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몹시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국순에게 눈살을 찌푸렸지요. 이를 알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경은 무슨 버릇이 있는가? 신은 돈을 모으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버릇일 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이 크게 한번 웃고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국순의 입에서는 원래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국순이 임금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를 할 때였지요. 임금님은 그날따라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경도 이제 늙었나 보오. 예전과 달리 냄새가 점점 고약해지니 앞으로 얼마나 더 조정해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오. 국순이 임금님의 말 뜻을 대번에 알아듣고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신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몸이 늙으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하는 법이거늘 임금님이 총애만 믿고 벼슬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찌 그 죄가 가볍다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제 분수를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임금님이 그의 말을 받아들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지요. 집에 돌아온 국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